종효는 예주 영천군 장사연 출신으로 어렸을 때 숙부인 종류와 함께 낙양을 방문했다가 길에서 우연히 관상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관상가는 종류를 보고는 이 아이는 귀한 상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물을 만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종류와 종류는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다리를 지나게 되었고, 다리를 막 건너려고 했을 때 앞서 가던 말이 놀라서 다리 아래로 떨어지며 물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에 종류는 관상가의 말을 떠올리며 조카인 종류를 더욱 귀하게 여겼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 종류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종효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삼부에 초빙되어 황문시랑의 직책까지 올랐는데, 당시 조정의 상황은 이각과 곽사가 전횡을 일삼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연주목으로 있었던 조조가 장안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헌제에게 글을 올리려 했으나 이각과 곽사는 관동에서 스스로 천자를 세우려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조조가 사자를 보낸 것은 사명을 다한 것이지만 그의 본심은 매우 진실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조조가 파견한 사신을 억류해 버립니다. 하지만 종료가 이각과 곽사를 찾아가 지금 영웅들이 각지에서 일어나 각자 군명을 빙자하여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잡고 있지만 오직 조조만은 왕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충성스러움을 거절하신다면 장래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에 이각과 곽사는 종류의 말을 받아들여 조조의 사신을 풀어주고 후하게 대우해 주었고, 이로 인해 조조는 헌제와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순욱을 통해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데다 그가 이각과 곽사를 설득해 줬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종류를 더욱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종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빈이라는 인물과 함께 모략을 꾸며 헌제가 이각과 곽사의 핍박에서 벗어나 장안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조가 협천자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는 협천자 이후 세력이 강대해짐과 동시에 점차 원소와 대립하게 되어 원소가 관중을 침범해 그 지역의 강족, 호족에게 난을 일으키게 할 것을 걱정했고, 당시 관중은 마등과 한수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이 서로 싸우는 난장판이었으나 자신은 여포를 토벌하는 데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관중의 일을 직접 신경 쓸 수 없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때 순욱이 종료에게 서쪽의 일을 맡기면 되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종료에게 부조를 내려 관중의 여러 군사들을 감독하는 일을 위임했고, 특히 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명령까지 내렸으니 종료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종료는 조조의 신임에 부응하듯 장안에 도착하자마자 마등과 한수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싸움을 멈추고 본거지로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관직을 줘 황제를 모시게 했는데, 이는 군벌들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 그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든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원소와 관도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종료가 2000여 필의 말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조조는 종료에게 편지를 보내 상황이 급할 때에 맞춰 말을 보내주어 대단히 고맙다. 관중이 평정되어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거리가 없어지게 된 것은 그대의 공이다. 지난날 소아가 관중을 지키며 군량미와 군사가 부족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대는 소아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극찬했다 합니다. 조조가 원소의 아들인 원상, 원담과 여양에서 전투를 벌일 때 원상은 장수 곽원을 따로 하동으로 보내 조조의 배후인 관중을 공격하게 했는데, 이때 당시 곽원의 위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종료 휘하에 있던 장수들 모두가 하동에서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료는 지금 원시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곽원이 오자 관중에서 몰래 그들과 내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반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우리의 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물러나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곳의 백성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지지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그냥 물러난다면 싸우기도 전에 미리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과거는 성질이 급하고 괴팍하며 무조건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 우리를 쉽게 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분수를 방패 삼아 진영을 구축하면 과거는 강을 건너려고 할 것이고 그때를 노려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인전태세를 구축합니다. 그리고는 장기를 관중의 마등 등에게 파견하여 그들을 설득하도록 했는데 이미 마등은 원상의 사신과 몰래 화친을 맺은 상태였으나 장기가 뛰어난 언변으로 설득하자 이내 마음을 돌려 조조를 지원할 마음을 먹었고 마처와 방덕에게 병사 1만 명을 주어 과권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종효는 마처의 군대와 연합하여 자신의 예상대로 강을 건너는 과권의 군대를 공격해 크게 쳐부수고 적의 지휘관인 과권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동 출신 위고가 고관등과 짜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종효는 병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공격해 반란을 진압했다고 합니다. 건안 16년 조조는 종효를 보내 한중의 장로를 토벌하게 했는데 고유라는 인물이 조조에게 지금 군대를 함부로 일으킨다면 서쪽에 있는 한수와 마처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 오해해 장차 반역을 일으킬 것이니 먼저 삼보를 평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삼보가 평정된다면 한중은 경문만 보내도 평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합니다. 그리고 위수에 따르면 위이라는 인물도 서방의 제장들은 모두 천한 신분에서 몸을 일으켰기 때문에 천하에 운구할 뜻보다는 눈앞의 안락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이들을 후하게 대우하고 자코를 더해주어 뜻을 이루게 해준다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그 후에 군을 일으키는 게 옳습니다. 만약 지금 군대를 일으켜 관중으로 들어가 장로를 토벌하려 한다면 서방의 제장들은 의심을 품을 것이고 한번 놀라서 동요하게 되면 큰 우환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고 순욱이 이 의견을 조조에게 전달하니 조조도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합니다. 하지만 종료가 스스로 자신의 임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말하였기에 조조는 결국 군을 일으켰는데 고유와 위기의 예상대로 한수와 마처는 종료가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착각해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조조는 직접 군을 이끌고 친정하여 이들과 생사를 오가는 격전 끝에 승리를 거뒀으나 전사자만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익주의 유장은 종료의 군대가 장로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을 품었고 이로 인해 유비가 입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니 한중 토벌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건안 21년 조조가 위왕이 되어 위나라가 건국되자 종료는 상국에 임명되었는데 조비는 종료에게 오숙부라는 가마솥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에는 위나라를 밝히고 한해 울타리가 된다네 재상으로서의 종료를 생각하면 심장을 지키는 등뼈와 같다. 항상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니 편안히 쉬지도 못하는구나. 모든 관리들의 스승이 되었으니 본보기로 삼을 사람은 이뿐이로구나.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안 24년 조조가 장안의 주둔에 한중을 두고 유비와 다투는 사이 위풍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모의하다가 진압당했는데 위풍은 종료가 직접 기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연좌되어 면직됩니다. 그러나 조조가 죽고 조비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복직되었고 조비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태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종료는 사도 화음, 사공왕난과 함께 선대의 명신으로 각광받았는데 조비는 조회를 마칠 때마다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들 상공은 당대의 위대한 인물들이다. 후세에 또 이와 같은 인물들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비가 죽은 뒤 황제가 된 조회는 종료를 태부로 승진시킵니다. 그런데 종료는 나이가 들어 무릎의 관절염을 앓았기 때문에
황제를 배알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화 4년 마침내 종묘는 눈을 감았는데 종묘가 몇 살에 죽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은 배성지가 순유전 주석으로 남긴 내용을 보면 종묘의 나이가 80살이 되었다는 언급을 하기 때문에 종묘가 사망한 나이를 80살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종묘는 당시 시대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장수한 셈인데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황초 6년 고령의 나이에 장창포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종애라는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시 춘추에 따르면 종묘는 장창포를 매우 총애하여 그녀를 위해 정실 부인을 집에서 내보내고 이에 변태후가 이 일을 조비에게 말하니 조비는 조서를 내려 종묘에게 내쫓은 부인을 다시 거두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종묘 할배는 조비의 명을 받고는 극도로 분노하여 짐덕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시 산초를 먹어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조비는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종묘가 곽원의 군대와 전투를 벌였을 때 선봉에 있던 방덕이 곽원의 목을 베어 숙을 취했는데 그는 그것이 곽원의 목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투가 끝난 후 사람들이 곽원이 죽었으나 목이 없다고 하자 방덕은 그제서야 자신이 곽원의 목을 베었음을 알고는 활통에서 수금을 꺼냈는데 사실 곽원은 종묘의 조카였기 때문에 종묘는 곽원의 수금을 보고는 큰 소리로 울었다 합니다. 이에 방덕이 종묘에게 사죄를 하자 종묘는 곽원은 내 조카이지만 국가의 적이니 어찌 경히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합니다. 종묘는 순유와 매우 친하게 지냈으며 순유가 매우 뛰어난 책략 12가지를 만들었는데 오직 종묘만이 이를 안았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순유가 죽은 후 순유의 집안일을 직접 처리하며 순유의 첩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주려고도 했다 합니다. 종묘에게는 종육, 종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기재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종묘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